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세계 토크 콘서트의 기획 및 연출 및 진행을 맡은 최경준. 예, 저는 떠오르는 민주진보 진영의 아이돌 차상우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역사를 소개해줄 장호건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라 그러니까 좀 뭐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장호건입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아무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이 세월호 분들께서 세월호 참사라고 말하는 4월 16일로부터 114일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고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같이 했던 분들께서 여기 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작하게 될 70년대의 유신의 역사에서 더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유신의 아픔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아프다라고 말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때의 아픔 또한 나름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아파했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신의 배경부터 천천히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신의 주제로 여러 가지를 꼽는데요. 선생님께서 당시에 경험하셨던 유신의 배경 어떤 걸로 꼽으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먼저 세월호 참사. 우리가 지금 유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세월호의 참사가 일어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또 모르시는 것도 있고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이 나라의 좀 아픈 역사가 사실은 이 1961년도 유신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옳게 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신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역사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젊은 우리 미래의 희망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지치는 것이 없이 내 때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당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부터 일어나고 지금 말씀드린 이 역사, 유신의 주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박정희라는 자죠.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존칭을 안 씁니다. 왜냐? 박정희는 껍데기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속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독재를 해온 그런 과거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 지식인들,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 이 모든 사람들이 소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일으켰던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을 1년도 채 끝나기 전에 박정희라는 자가 총칼, 군인들을 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강탈하죠. 그날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61년 5월 16일부터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참 시대에 없는 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정말 못된 짓을 하기까지 십수년 동안 이 나라를 동토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즉 4.19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돼보려고 했던 것을 막은 것이 바로 5.16이었고 그 5.16이라는 것이 바로 유신의 전초였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신의 국내적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유신의 국제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발표한 닉슨 독트린 선언이 69년 7월 25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유엔에 가입되었던 대만이 탈퇴하고 또 중국이 유엔에 가입되었습니다. 또 이제 가장 북한의 주석제 독재 정권과 그다음에 남한의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에 있었는데 이 7.4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61년도 군사 쿠데타에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건이 세세하게 들자면 엄청난 사기극이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72년도 남북 7.4 공동성명도 바로 72년도의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박정희가 이유락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이죠. 요새는 국정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를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한테 뇌물을 주고 별짓을 다해서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왜 보여주려고 그랬느냐? 곧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사기쳐갖고 72년도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3개월 후에 소위 유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 바로 대국민 사기로 썼던 것이 7.4 공동성명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유신헌법을 이제 만든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오늘 이 토크쇼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근저 알고 있는 김기춘이라는 이 이름이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김기춘이라는 자가 유신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선생님의 이제 국제적인, 정치적인 요인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이제 배경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의 젊은 청년들은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취업 문제라고 그걸 달리 말을 하는데요. 당시 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쓰러져간 전태일 열사의 근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당시 노동 문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좀 읊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에 문이 좁고 취업하기 힘들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는 물론 인구도 적었습니다만은 취업이라는 것은 소위 고학력자 그리고 특별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전태일 열사의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배경을 그 당시 시대상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해방문으로 들어오질 않았죠. 또 다른 점령문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는 소위 말하는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키고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이 자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백성에게는 원조를 해줬습니다. 거지들 동양받듯이 원조를 해줬던 것이죠. 그 후에 4.19 일어난 후에 이 잘못하다가는 반공으로 빠질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박정희를 죽여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70년대 우리의 노동 현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골에서 우리 처녀들이 서울 올라와서 시골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서울 올라와서 청계천, 특히 이쪽 정말 골방,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옥탑방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방에서들 모여 앉아갖고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죠. 그 몇 푼 받아서 동생들 학비, 지방에 있는 어머니들 밥값을 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때 전태일 열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노동자다. 아무리 이렇다도 노동자의 권익을 좀 찾아야겠다. 해서 공부도 못했던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청계천에서 책을 얻어갖고 노동법을 배우고 이것을 갖다 들고서는 기업체, 자신들의 기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청원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정부와 이 못된 정말 악덕 기업주들, 결국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들의 힘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된 그런 상황에 도착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분신자살하게 됐죠. 결국은 그런 희생이 있어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의정자들이라든가 기업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민주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 또 재야인자들끼리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애도를 표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먼 훗날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노동자들이 그분을 칭송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된 거죠. 예, 국제적으로는 닉슨 독트린, 사회적으로는 이제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 이제 혼란한 사회를 겪고 있는 과정에 71년 대선이 있게 됩니다. 71년 대선에서 시민당 후보였던 김대중 대통령, 고인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72만 표 차이로 아쉽게 패배를 하고 이어서 벌어진 총선에서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이었던 3분의 1, 의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유신이란 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책으로 본, 아까 나왔던 책으로 본 역사에서의 유신이 아닌 정말 유신이 어떤 거였는지, 이제 유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 자신이 유신의 상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1975년도에 저희 선친 장준하 선생님께서 74년도에 죽임을 당하셨죠. 그리고 75년도에 제가 조상의 죽임에 대해서 그걸 밝히려고 쫓아다니다가 테러를 당하게 돼서 제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턱뼈가 다 부서져갖고 8시간을 수술을 받고 6개월을 병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피해자죠. 그러면 71년도 대선, 총선, 김대중 씨가 졌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63년도까지 오면서 공화당을 창단하기 위해서 모든 불법적이고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고 모아서 공화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을 나오려고 했죠. 첫 번째 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땐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유일하게 사상계를 발행하던 장준하 선생과 또 몇몇 재야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저자가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니 명명백백하게 알겠졌다. 그리고 이제부터 싸워야겠다 했지만 이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이 또 출마를 했죠. 그때 윤보선이라는 분하고 박정희가 대선에서 붙었는데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그 후로 박정희는
선거하기가 싫어졌죠. 그 다음에 김대중 씨하고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까딱 잘못하다간 지겠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말씀 좀 드리자면은 선거를 한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 참관인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야당 참관인을 입장을 안 시키죠. 그때 수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선친인 장전 선생님도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했었는데 감옥소에 들어가고선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 신민당으로 했을 때 물론 감옥소에서 출마해서 선거운동도 못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이 국민들의 힘이라는 것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감옥소에 있는 분을 뽑아갖고서는 감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거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여러분들 요즘 박기흥니은이라는 전 욕은 하기 싫고 국정원에서 또 군부대에서 부정선거했다고 나왔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SNS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알려지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SNS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고 입 다물면 그만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은 개표 과정에서 참관도 못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개표 과정을 쫓아가서 문을 열라고 휘발유통을 메고 가서 그냥 개표 강당에다 뿌리고 불 지른다 그러고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무가내했죠. 그런 엄혹하고 참 한심한 이 박정권,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불안하다 보니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유신, 종신 집권을 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7.4 공동성명으로 통일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그에게 사기를 쳤죠. 그리고 유신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김기춘이라는 자가 또 있었고요.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조금 이제 세월호 참사의 이야기로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워서 좀 신기한, 제가 봤을 때는 좀 신기한 경이로운 기록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730 재보궐선거 때 투표율이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실 텐데 혹시 상우 씨 아세요? 재보궐선거는 어차피 뻔히 질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6.4 지방선거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4 지방선거가 60% 나오지 않았나요? 예, 한 60% 정도 나왔는데 72년도 제8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기록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1년도 대선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신승, 아주 힘든 승을 거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간선제로 바꾸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선거를 실시합니다. 제적 대의원 2359명, 참석 대의원 2359명, 찬성 2357표, 반대 0표, 무효 2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효 2표는 혹시 어떤 건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의 무효 2표는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못 써서, 잘못 써서 박정희를 박정희라고 쓰는 바람에 2표만 무효표 처리됐는데요. 이것으로서도 볼 수 있다시피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 물론 압박이 굉장히 강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4년과 불과 몇 년 전, 이제 42년 전인 1972년은 이렇게 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가볍게 가고자 했던 얘기인데 전혀 안 웃으셔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2,000 몇 명이라 그랬죠? 2359명이 제적 대의원입니다.
무슨 조선노동당 총서기를 김정은으로 추대하는 것처럼 무슨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얘기를 잘 꺼내갖고 제가 이걸 받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운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을 만들었는데요. 본인이 만드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재가를 하셨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 여기서 한국적 민주주의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민주주의 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떠올리는데 서양에서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로 신라시대의 화백, 만장일치다 라는 걸 근거로 아주 오래전 것을 끌어냈죠. 김기춘 씨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지만 어린 나이이신데 그때 젊은 차장검사였는데 굉장히 충성심이 높으셨던 분이었길래 그 당시 화백을 꺼내면서 만장일치다. 그렇기에 후보는 단 한 명밖에 나올 수 없다 해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는 딱 한 명의 후보밖에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냐 아니냐. 선택의 기로가 없는 거죠. 이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노동당과 다를 게 없다 생각을 합니다. 남한의 김일성이죠. 남한의 김일성. 남한의 김일성. 자, 그럼 이제 유신의 경제적 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2년 8월 3일 박정희는 경제 성장과 안전에 관한 긴급 명령, 즉 83 기업 사채 동결 조치를 선포하고 지금의 거의 대기업 중심 체제의 대기업 중심 체제의 경제를 지금 구축해 놨는데요. 지금 얼마 전이었죠.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을 만드시다가 자살하신 염호성 열사 얼마 전에 계시고 또 전주의 큰 버스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 노동기본법을 인정해달라고 자살하신 진기승 열사도 계신데 이 지금 대기업 중심 구조의 경제 체제를 만들었던 이 83 기업사채 동결 조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83이 아니죠. 8월 3일이죠. 저는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8월 3일인데 72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업 사채 동결 이 문제는 62년으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서는 6월 15일 날 5월 16일 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달 뒤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저도 싫어하는, 우리 국민이 다 싫어하는 김종필이라는 자를 시켜서 중앙정보부를 만듭니다. 곧바로 만듭니다. 그 중앙정보부는 소위 박정희 정권을 세우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온갖 악역을 다했죠. 그건 무소불위였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 중앙정보부라는 것은 법관, 영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잡아가면 되고 아무거나 두드려 패면 되고 갖다 죽여도 되고 무소불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처녀 말고는 다 만든다. 처녀 말고는 다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무소불위였죠. 이 자들이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 돈 빌려다 쓰는 거. 왜냐? 5.16 군사 쿠데타를 이끌고 나서 이제 공화당을 창당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꼬아야 되죠. 그 당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박정희라는 자가 미국, 일본에다가 돈을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때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독일에서 돈을 빌렸는데 독일에서는 돈을 빌려주려고 보니까 차관을 빌려주니까 갚을 능력이 없지 않냐. 근데 박정희나 중앙정보부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그 담보물로 소독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주겠다. 총 한 2만 명에 되는 소독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서 그들이 받는 월급을 몽땅 담보로 하겠다. 요런 짓거리를 해갖고선 돈을 빌려와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 자금만 쓴 게 아니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 돈을 빌렸더니 산업자금을 빌려왔기 때문에 기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내줍니다. 기업체들은 그 돈을 받아서 기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당신 기업에서 하시오. 저런 사업을 당신 기업에서 하시오. 그 당시에 이름이 나오는 9개 정도 되는 기업체가 있었습니다만은 무슨 제분회사도 있고 시멘트 회사도 있고 거기에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삼성도 껴 있습니다만은 돈을 1억을 주고선 이걸 하라 그러면 1억 기업체는 합니다. 1억이 들어가니까 1억을 주면서 최고 70%까지 커미션을 떼갑니다. 박정희 중앙정보부에서 자기네 정치작업을 하려고 최고 70%까지 보통 요새 이렇게 돈을 빌리면 5%, 10%가 70%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저 아마 40%, 50%인데 그렇게 떼가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남은 돈 받았고 공짜로 받아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채를 씁니다. 사채를 쓰고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같이 불어나죠. 그 10년이 도래했습니다. 72년 정도 됐을 때는 차관 빌려온 걸 갚아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아줘요. 왜? 돈 없으니까. 그리고 금융권도 그렇고. 자,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게 박정희한테 다시 찾아가죠. 왜냐? 어디 대통령한테 돈 부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 서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찾아갑니다. 가서 우리 좀 살려줘야겠다. 그래서 박정희와 거기에 또 김기춘이라는 자가 또 낍니다. 박정희가 해준 것이 소위 기업 사채 동결이라는 걸 합니다. 갚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자를 무지하게 낮춰주고 5년까지 10년 상환해라.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숨통이 터집니다. 외형상으로는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난조하십니까? 소위 우리가 우려하고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정경유착. 돈과 정권의 유착. 여기서 나오는 비리와 부패 이런 것이 탄생하게 되면서 소위 기업, 대기업 여기에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업 사채 동결의 본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 유신의 배경을 들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조치권이라든지 국회 해상권 등을 안고 있는 굉장히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를 하고 권위주의적 영구집권 체제를 확정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저항하고 한 거를 들어볼 차례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데 있어 좀 머뭇거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장준하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야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셨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긴급조치 1호에 의해서 징역 15년을 사시다가 75년에 이제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가슴 아프셨을 장홍건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더 이제 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면은 2년 전까지 박근혜란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까지는 제가 장준하 선생님과 유신과 저희 집안 이걸 연계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한을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뵈서 희망이 있어서 이제 미소도 짓고 보기도 좋아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 얼굴에서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박근혜만큼은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 왜냐? 장준하라는 분하고 박정희 이 관계가 이 역사 속에서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신과 박정희와 장준하, 5.16과 장준하와 박정희,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바로 해방 전부터 이 역사는 시작됩니다. 1944년도, 43년도에 박정희라는 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천황에게 충성맹세하고 혈서를 써서 충성맹세, 소위 진충보국이라는 글을 써갖고 대한민국, 조선인으로서 들어갈 수 없는 일본 육사로 들어가죠. 처음에는 만주군관학교를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본군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만주에 가서 간도 특설대 해갖고 소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요새는 데려 잡았느니 안 잡았느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그런 짓을 했죠. 그때 똑같은 시대에 장준하 선생은 일본군을, 징집된 일본군을 탈출해서 육천리 그 군영을 탈출하죠. 살짝은 목을 자르고 하는데 그 탈출해서 육천리 길을 걸어서 중경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광복군이 됩니다. 그 광복군 대위가 되죠. 두 분의 길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거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후 해방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장준하 선생은 백범 김구 선생님 비서로 들어와서 이 나라의 정말 남북 통일과의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었는데 그때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27살. 박정희는 해방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일본 군복을 벗어버리고 패잔병처럼 떠돌다가 피난길에 오른 해방됐으니까 고국을 찾아온 다른 무리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일본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소위 남노당이라는 그 형이 원래 북한 쪽하고 친했어요. 요새 좌빨하지만 원조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갖고서는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박정희가. 그때 박정희를 살려준 게 누구냐? 박정희랑 같이 만주 군관학교에서 일본 놈 장교 노릇을 하던 놈들이 이승만의 빌부터 갖고서는 국가 고위직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뭘 했느냐? 소위 대한민국 군부내에 있는 남노당 프락치를 전부 다 고변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목숨이 박정희 하나랑 바꿔집니다. 그 당시 박정희 남자가 얼마나 참 나쁜 사람인가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것이 자기의 동료였던 그 군 장교들을 전부 세워놓고 일일이 앞을 지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답니다. 이렇게. 예. 그들은 단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런 자가 총칼 들고 5.16이라는 걸 일으켜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탈했죠. 그때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는, 저희 장준하 선생님, 제 선치는데 들은 얘기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남노당 빨갱이 때려잡는 오제도라는 검사가 있었어요. 장 선생님이랑 참 친하셨죠. 그분이 바로 장준하 선생님께 이런 얘기를 다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5.16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장준하 선생님, 제가 누구냐?
바로 그 자로구나. 처음에는 5.16 큰 4.19가 일어나고선 혼란기 때 군인이 나와서 좀 정리해주고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것이 또 사기 같다 가만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셨죠. 빨리 군대로 돌아가라고. 근데 안 돌아가고 결국 군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안 하고 군복을 벗고 너무 심각하니까 잠깐 틈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케냐인가 하는 나라에 그 이디 아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자는 하사관이었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먹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계급장을 하사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는 곧바로 지가 자진해서 별 2개를 더 달아서 대장을 답니다. 참 적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삼성 또 대통령이 또 되고 이랬을 때 장준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무선과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장준환 선생이 박정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유세에서 아시는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은 안 되겠다. 박정희. 왜냐? 그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걸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1979년도 김재규 씨한테 총 맞아 죽었을 때 박정희가 죽었을 때 일본 아사히 신문에는 일면 톱으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황군이 죽었다. 우리는 18년 동안 일본 천황에 충실한 황군한테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이미 장준환 선생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한 분과 한 자는 같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이였죠. 맨 처음에 5.16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라는 자가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마는 장준환 선생님이 자산계라는 잡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갖고 회유를 하려고서는 군복을 입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복을 입은 장교를 사상계 사장실에 보냈습니다. 제가 마침 운이 없게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장준환 선생님께서 뭐를 건네받고선 찢어버리더니 그 장교의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군인 모자가 휙 날아가는 걸 어린 제 눈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봤더니 박정희가 장준환 선생님을 갖다가 회유시키느라고 돈을 갖고 왔던 거예요. 금액을 여쭤봐도 되나요? 전 금액을 못 봤습니다. 그래, 그 이후로 박정희는 장준환 선생님을 죽이려고 무슨 애를 썼죠. 그래서 결국은 사상계를 죽여버렸고, 그 후로는 장 선생님이 국회에 출마해서 나가서 싸움을 하고, 결국은 유신 헌법이 이놈들이 만들어 놓고서는 종신직경을 할 때 장준환 선생님이 물론 여러 민정학년이니 많은 사람들이 유신 반대를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만 장준환 선생님은 무엇을 했느냐? 유신 헌법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100만인 서명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권에서 툭하면 100만인 서명, 1000만인 서명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숫자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헌법에는 100만인이 국민 100만인이 서명하면 헌법을 청원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해서 33인이 서명을 해서 시작했는데 100만인 유신 헌법 철폐 100만인 청원운동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이 안 됐을 때 40만이라는 숫자가 서명을 했어요. 그땐 핸드폰도 없었고
종이에다 서명을 합니다. 제가 그 서명한 걸 전국에서 걷어 다니느라고 집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군용차를 몰고 24시간을 전국을 돌면서 제가 수고해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40만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니까 박정희가 급해졌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긴급조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 선생님이 체포가 돼서 15년 형을 받고 감옥을 가시게 되죠. 선생님, 그때 당시에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없어갖고 그 100만 명 서문운동의 홍보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마 요즘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뺐으면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우울증 걸리죠. 그 당시에는 그런 기구가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구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옛날에 봉화불을 올려서 알리다시피 구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런 점조직들이 참 잘 돼 있었습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한쪽에 가면 그쪽에서 두 쪽에서 넷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저는 그 서명 용지를 갖다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는 일본 말입니다만 이렇게 가리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해서 잉크로 찍어내는 거죠. 그거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죠. 박정희를 이용 좀 하자. 그 당시 키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뭐 박지만이 다 문 닫아놓고 박지만을 육사를 보내는 작업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거기에는 최신 기계가 있었어요. 요새는 최신 기계가 아닙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복사기죠. 거길 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양을 복사해 나왔죠. 경비가 심하지 않았나요 그때? 또 거기엔 또 저희가 아는 또 네모 프락지가 있어갖고 예. 이제들 말하는 프락지가 있어갖고 이 프락지는 좋은 프락지입니다. 좋은 프락지가 진짜 민주주의를 아는 프락지였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정희라는 자는 장준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의 가장 거기에 대해서 책으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청와대 내에서도 그때 그랬어요. 장준하와 박정희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박정희는 항상 자기 눈에 가시다. 정치적인 적은 김대중이다 했지만 정말 장준하는 자기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에서 가장 극렬하게 표현해 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면은 아주 못됐죠. 그것도 중앙정보부장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가 박정희를 배신하고 미국 가서 프레이저한테 가서 고변을 합니다. 박정희 이렇게 나쁜 짓 했대요 그러고. 그래서 프레이저 보고서가 요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종문제연구소 영상 예.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정희 딸이 지금 뭐 대통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공공연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자가 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장은 박정희와 장준하는 천적이다. 네, 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준하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유신 시대에 가장 아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아픈 그런 기억과 또 아픈 것보다 아쉽고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우리 국민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 얘기를 함석헌 선생님이 하십니다. 장준하가 죽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함석헌 선생님이 상당히 글도 그러시고 이 사회에 많은 분들이 존경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장준하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가의 복이고
국민의 희망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장준하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만은 그 두 가지밖에 온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정말 나락에서 형편없이 살았죠. 그렇지만 아직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작은 할아버지 뻘 되셔서 되게 끼어들지를 못하겠네요. 너무 어떻게 김어준 총수는 어떻게 이렇게 잘 끼어들고 나는 꽃수다를 했는지. 예, 그러면 이제 유신의 말년, 이제 유신이 망하죠. 이제 12 정변이죠. 저기 김재규가 총 쏜 게 11.6. 예. 11.6 사건으로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에서 시바스리가를 마시며 이제 그 가수 심수봉을 옆에 두고 놀고 있을 그때 이제 부마 항쟁이라고 부산 마산 지역에서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그때 저기 누가 탱크로 밀어버리라. 차지철. 같은 차시네요.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가문의 수치입니다. 예, 그 차지철 저희 할아버지 빨리 차지철 씨가 이제 그 시위대를 탱크로 밀어버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화가 나서 야수의 심정으로 박정희를 쏘았다라고 김재규 장군께서 그렇게 증언하셨는데요. 장군이세요? 장군이시죠. 독재자를. 예, 김재규 장군이 총으로 박정희를 암살하고 유신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규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서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야권 세력에서는 이제 유신헌법이 없어지는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최규하는 83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83년 맞죠? 숫자가 약해하고 문과여갖고 하여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유신헌법을 근거로 다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그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대선출 반대 국민대회라는 거대한 그런 운동을 전개하시는데 또 장준하 선생님이 계시죠? 그때는 통대선출은 제가 숫자가 약해서 숫자가 약해갖고 성훈 씨가 말을 많이 하면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조금만 시켜야 되는데 말을 대본을 써놓고 지금 대본대로 안 가니까 많이 당황스러워. 대본을 서로 안 보니까 지금. 예, 아까 말했던 걸 좀 이어서 제가 바톤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최 씨의 최규하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사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인간 대통령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12월 6일 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나 12월 6일 날 되시고 12월 12일 날 바로 신군부 세력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80년 하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고 계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누구는 광주 항쟁으로 부르고 어떤 이는 또 그걸 광주 사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광주 사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앞서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의 봄의 이야기입니다. 1979년 10월 27일, 26일 김재규 장군의 총탄에 가슴팍을 먹고 돌아가신, 서거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죽고 나자 수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에도 봄이 왔구나. 그래서 5월 17일 24시부로 계엄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를 서울의 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 서울의 봄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대학생분들과 똑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꼭 실명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수많은 군집한 10만에 달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지도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부 중에 단 한 사람이 신군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쿠데타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하여 해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 10만에 달했던 유신을
없애자라고 말했던 그 외쳤던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쓰러져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입니다. 쓰레기죠, 쓰레기. 심재철은 아주 그때 당시 뿌락지였어요, 뿌락지. 예, 거기 몇 명이 더 있는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심재철 국회의원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유시민 서울대 정의당 대표였다가 지금은 이제 평당원으로 소설을 쓰고 계신 예. 그 이제 예. 전직 정치인 현직 백수, 예, 현직 백수. 백수의 유시민 씨가 있고 또 91년, 92년도에 태어나신 분이라면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신 이해찬 교육부 장관도 그 중에 한 분, 서울대 복학생 대표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민주통합당 그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의 대표였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으며 그 분들이 이런 옥신각신을 하던 찰나에 5월 17일 24시부로 계엄령이 떨어집니다.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전두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12.12 쿠데타는 세계사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가장 긴 쿠데타였다. 12.12 쿠데타 당시에 전두환은 동아일보 1면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딱 하나, 분석권만을 가져갑니다. 행정권, 입법권은 절대 손을 대지 않지요. 5월 17일 24시부로 계엄령이 떨어지면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을 체포를 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이렇게 두 명이 있었는데 김대중만을 체포합니다. 왠지 대충 예감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광주와 목포에 기반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 다 계엄령이 실시가 되고 5월 18일부로 전남대로 공수부대가 투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수부대는 전쟁 시 적진의 낙하에서 낙하산을 타고 뒤에 후방부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싸워서 적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북한하고 전쟁이 터지면 북한에 평양에 떨어져야 하는 공수부대인데 광주로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 잡으러 갔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회고록에 보면 반동무자, 빨갱이로 광주의 수많은 분들이 호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 벌어지는데요. 이틀 차까지는 몽둥이로만 이제 구타를 하게 됩니다. 경찰들과의 집회에서 방패를 맞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프죠, 방패도. 방패도 아픈데 아프죠. 많이 맞았거든요. 예. 방패도 아픈데 그 당시 몽둥이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의 전경들이 사용했던 몽둥이보다 더 길었고 2배가량 길었고 안에 철심이 박혀있는 몽둥이였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집회였고 평화로운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몽둥이로 맞게 되지요. 그리고 3일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대화를 넘길 텐데요. 3일차 그들은 대검을 꽂습니다. 그 총 앞에 꽂는 게 그 대검이죠? 예, 아직 군대를 안 가서 모르는 것 같은데 예. 대검이란 걸 꽂게 됩니다. 3일차부터는 자상이 많이 남습니다. 자상이. 손을 A4 용지만 베도 매우 아픈데 예. 공수부대의 조련된 실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MBC가 불타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언론의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MBC를 불태우기도 했는데 정말로 80년대에 5월 18일의 사건을 5월 18일에 항쟁을 서울에선 몰랐는지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5.18. 예. 설명을 참 잘해주셨어요. 가보신 감사합니다. 며칠 밤 샜어요. 3일 샜나?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5.18을 전 지켜보는 사람이었었는데 왜냐하면 1975년도 장전 선생님이 죽음을 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년도 제가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제가 78년 말에 이 나라를 떠납니다. 이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 죽일 것 같아갖고. 그 야반 도주라는 걸 하죠.
그리고 박정희가 죽었을 때, 그 야반도주 하기 전에 이제 뭐 김지규 씨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하기도 하고, 박정희가 죽었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번엔 전두환이라는 자가 또 날 붙잡고서는 또 못살게 굴고 고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도망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나중에 제가 도망갔습니다만 5.18이 일어나게 됩니다. 5.18이 일어나게 된 건 이렇습니다. 그 당시 70년이죠. 80년. 예, 80년 80년 5.18이죠. 80년대 전두환이라는 자가 그것도 1년 창간인데 79년대 박정희가 죽고 최기화가 대통령하면서 전두환이라는 자가 보안사령부를 하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그래갖고 80년도 되면서 최기화라는 조금 말씀하셨던 최기화라는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역사에 이제 죄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전두환이 총칼이 무서워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면서 온갖 바보 같은 짓을 다 했죠. 그래갖고 약속을 했습니다. 긴급조치 없애고 다시 정당활동하고 다 복권시키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1년이 채 안 되는 시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소위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프라하의 봄처럼 서울의 봄이라는 얘기라고 국민들이, 학생들이 많은 희망을 갖게 됐죠. 그렇지만 1년 내 그것이 끝납니다. 전두환이가 안 한 거죠. 그렇게 최기화는 전두환에게 정보부장 자리까지 주게 되죠. 온갖 권력을 다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운동, 또 노동자, 시민들이 반전두환, 반군사정권에 대해서 시위가 강행되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소위 계엄을 내립니다. 학생운동은 한창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심재철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누구랑 합의를 봤나면 그때 신헌학이라는 자하고 합의를 봤어요. 서울 시내 서울역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정말 축출하자고 데모할 때 합의를 봤으니까 그때 심재철이가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라 그래서 좀 미안한데 다 큰 어른 보고 합의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김을 빼놓습니다. 시위가 약해지죠. 그 틈에 전두환이라는 자는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놨죠. 그래서 그때 광주에서 이제 5.18로 돌아가면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만약에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면은 학교로 전부 다 모이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령이 되는 바람에 모였어요. 학교로 집합을 했죠. 그때 계엄군이 들이닥칩니다. 거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200여명, 300여 명을 그렇게 난도질하고 죽이면서 이것이 불순문자, 정치 세력, 또 얼마 전에 무슨 이북에서 공수부대가 내려왔다 있던 햇소리라고 세월호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그때도. 하여튼 그렇게 됐을 때 이 운동은 광주 5.18 운동은 어떻게 전개가 됐냐 하면은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시위를 하는 과정에 계엄군하고 부딪혀서 죽다 보니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민중들이 합세해서 민중운동으로 변화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어마한 살육이 자행될 때 그 민중운동에서 살기 위한 무장봉기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방어 체제로 들어가죠. 그때에도 광주 시민들은 협상, 전투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건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중이 잘못된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무장저항이 됐던 것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5.18 광주 사건은 이거는 무슨 폭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역사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만은 제가 작년에 5.18 묘지를 가서 참배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그때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호남 분들이 당했는데 호남의 맹주라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하셨죠. 그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전두환을 풀어주고 또 노태우도 전두환 풀어주고 노태우 풀어주고 저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또 이제 정치적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민족주의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것은 오만이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널 때리는데 용서해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잘난 척하고 용서해준다. 그럼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국가적 범죄라든가 민족적 범죄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들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국가에게 사과를 하기 전에는 절대 용서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2012년도 그 당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학생으로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문구로서 이제 PT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문구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였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장홍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것 또한 주권, 권력을 가진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점차 오가면서 80년 6월 항쟁을 남기고 현대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번뜩 든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세월호 참사 며칠차 수색 인원 몇 명, 실종 인원 몇 명, 사망 인원 몇 명을 외우라고 생각은 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하나 있습니다. 마우나 리조트에서 누가 죽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우나 리조트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주에 있는 그 마우나 리조트. 예. 이겁니다. 마우나 리조트에서 신입생들이 MT를 갔다가 붕괴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고이지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대두화됐고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당장이라도 발벗고 나설 것처럼 국민들은 똑같이 영원히 잊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진 자로서 투표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그들은 동일한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무겁게 갔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상훈 씨께서 87년 6월 항쟁의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5월 민중항쟁이 있고 이제 여러 학생운동과 그다음 노동운동, 그다음 시민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것이 이제 87년 1월 14일 대학생 한 명이 시위를 하다가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박종훈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고문중 남현동 치안본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박종철 고문 치아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경찰은 치안본부장인 박초원이라는 사람은 참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쳐야지 사람이 죽습니까? 예, 이제 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죽고 87년 4월 13일 호원 조치가 나옵니다.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일과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처명하는 바입니다. 라는 호원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7년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열사는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다. 라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27일, 국본이라고 그러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출범되고, 60대회를 이제 준비하던 중 6월 9일 연세대 출정식에서 그때는 이제 시위 방식이 대학생들은 교판, 그다음 가판이라는 형식이 있었어요. 교판에서는 교문을 걸어 잠그고 교내에서 하는 시위를 얘기하고 가판은 교문을 열고 가두로 진출하는 시위죠. 이제 교판을 하다가 출정식을 가판을 하던 중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연세대 앞에서 최루탄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되고 6월 항쟁은 18시에 그 장엄한 역사의 시작을 울리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82년도에 망명을 하셨다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망명 생활 하시던 중에 6월 항쟁에 관한 이야기는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나온 건 이제 78년도에 나갔죠. 그랬다 박정희 죽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전두환 의원들도 수모를 당해서 제가 나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 동지들 모든 사람들한테 제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한 번씩 몰래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했습니다. 근데 뭐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그 박정철 그 사건이 일어나죠. 예. 87년도에 조금 전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직접 당해서 봤으니까 잘 알고. 사람이 물론 목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게도 잃을 수 있지만 참 모진 게 사람 목숨입니다. 그렇게 두드러 패고 물고 무내고 다 터진데도 살아남습니다. 또. 그럼 박정철 군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그렇게 목숨을 잃었을까. 그 대신에 그분은 그 목숨을 잃음으로써 소위 고문 이수근이라는 자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소위 말하면 호언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구까지 이제 노태우가 해서 직선제를 얻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고문을 당하고 운동을 해서 뺏어냈습니다. 뺏어내서 물론 노태우가 대통령하고 나서 후에 이제 민간문 민정부는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네, 김영삼 정부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얘기는 그 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게 된 그 밑거름이 어떤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하기 때문에 좀 후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연스럽게 장원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87년 6월 항쟁은 민중의 역사였다라는 것은 저 또한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민중의 역사였던 27년 전의 그 역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아직 미완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중의 주체로서 달성했던 그 역사가 아직까지 미완의 역사라는 건 완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그 이룩하지 못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지금 2014년, 2013년, 2012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로 대본을 내려놓은 이유는 그만큼 대본보다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듣고 제가 봤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젠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언론에서 배제되거나
정보에서 배제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정보를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세상에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관심이 없었다는 걸 수도 있겠지요. 크게 세 가지를 지금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그리고 세월호 참사, 유병헌 씨의 시신 논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 대통령 선거에 국가 정보원인 최고기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예, 국가 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설이 있었고, 그 설이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설은 이제 2012년 12월 19일에 나온 게 아니고 이제 12월 16일 문재인과 박근혜 토론회를 했었는데, 사실 그 토론회를 보면은 박근혜는 그냥 발렸다고 보는 게 나아요. 뭐 준비해온 게 없어요. 그냥 뭐 문재인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이런 게 문제다, 대안을 찾아라,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아니 준비된 게 없잖아요. 일단 자기가 되면 된대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그걸 된 건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를 보면 이제 엄기영이랑 최문순 후보가 이제 처음에는 엄기영 후보가 지지율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이제 토론회에서 최문순 후보가 엄기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쟤는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요일 밤 갑자기 뉴스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용판이 형이 경찰청장 용판이 형, 아영 누나, 김아영 누나는 댓글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이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어. 근데 사실 그렇게 허위 수사 발표가 났음에도 제가 생각하는 민주통합당의 그 대처는 참 이상했어요. 바로 그런 게 나왔으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 치르지 못하겠다라고 보이콧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입장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일단 장호건 선생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니, 정치 해보신 것들 같아요, 보니까. 네, 이건 정치 문제죠, 이제. 현대 정치 문제. 과연 현재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정치가 있느냐?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가 요즘 참 고민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적은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믿고 밀었던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 시장님이시죠. 처음 시장을 보선을 했을 때, 임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분이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권력을 갖게 되시더니 곧바로 한 행동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아 하는 행동을 우리 국민들, 우리 지지자들에게 어떤 단 한 번의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망을 하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던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바꿔지겠구나 하는 것이 다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 박정희 기념관 바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다만 있다고 믿어야겠어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되돌아가온 해방의회 이승만부터 시작되었고 박정희로 시작해갖고서 전두환으로 나오면서 그 권력재앙의 권력을 갖기 위한 그 폐단들, 폐습들, 그것을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인들까지도 몸에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마지막에 국민들이 보여준 것이 그런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 이제는 우리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대행진을 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줄 수밖에 없다. 도대체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정치 그렇습니다. 최무순 지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기대할 때가 하나도 없게 됐어요. 그 원인이 바로 이들이 친일부터 시작한 군사 독재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권력, 그들의 기득, 그것을 멀리서만 바라보면서 권력이라는 게 이렇구나. 그걸 나도 좀 맛 좀 봐야겠다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성 정치인들이더라 이거죠.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누가 바꿔줍니까? 우리 국민이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혁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그들이 때만 되면 와서 굽실굽실 절을 하는 종이 한 표. 이거로 우리는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민중의 힘으로써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전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홍원 선생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할 만한 얼마 전까지 핫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짧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세월호 참사는 아직까지 진행형인 과정이므로 함부로 말하는 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 많이 이야기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4월 16일 날 있던 이후 3일 뒤 4월 19일부터 20일경에 진도에 있던 저와 그 당시 저를 모르던 차상우 군이 그날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 당시 정호건 국무총리 앞에서 진도대교를 열어달라면서 소리를 치던 그날이었습니다. 4월 19일부터 기해서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에 해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음성 파일을 받으려고 기사를 막 쓰려고 막 내려가서 준비 중이었는데요.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모든 기자들 다 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도 체육관에서 기자들은 기자들이 아니라 거의 약탈꾼 수준이죠. 예,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약탈꾼이란 거. 상식에 근거한 시대 정신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토해내야 하는 마땅한 기자들이 마치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언론의 보도 지침을 반복하듯이 표현을 일삼고 문구를 변경하기 따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이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실내체육관에서 나가라! 기자라면 나가라! 똑바로 써줄 거 아니면 나가라! 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 한 분이 카메라를 이제 놓치면서 좀 깨지게 됐는데 그 사건, 제가 목도한 그 사건이
단 3분 뒤에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떴습니다. 이성을 유가족 기자 폭행하다. 이렇게 떴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나가는 순간 다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목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 현대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그리고 오늘 세월호 특별법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유가족 분들이 국회와 그다음 광화문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야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포기하고 특별검사 추천권마저 여당에게 넘기는 그러한 악태를, 아주 추악한 행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야당인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지금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새누리민주연합. 그냥 새누리당 이중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유가족들이 단식하면서 남윤인순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은수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동조 단식했던 거, 이거 다 쇼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화가 나네요, 이제. 새누리민주연합. 예. 상우 씨가 굉장히 격분하면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당황스럽습니다. 예.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하고, 곳에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잘 해줘야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건전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게 우리 이제 뜨거운 청년 이제 상우 씨가 가감 없이 내뱉은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거는 특별법을 제정했냐 혹은 정치권에서 해주지 못했냐가 아니라, 과연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몰살당한 이 사고를 우리는 단순히 의사상자 지정이냐 특례 입학이냐에 논점을 맞추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 생명 자체를 담보로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화시키고 이슈화시킬 것이냐, 이거를 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병헌 시신 논란을 꺼내면서 유병헌이 맞니 아니니, 금수원에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계속 휘둘릴 때 유가족들은 못난 병신 같은 아빠가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헌 어제 죽었다며? 유병헌, 야, 그거 맞아 아니야? 야, 어떻게 믿어? 국가수는 맞다는데? 야, 아니야. 서울대 교수는 그러던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 같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국가수에서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80이 넘은 문정현 신부님은 광화문에서 단식을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병헌이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족 한 명이 단식하는 게 더 중요한데, 유가족 한 명이 더 단식을 했냐 안 했냐는 뉴스에 뜨질 않고, 유병헌이 잡혔냐 안 잡혔냐는 하루가 멀다 고 뉴스에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의 초점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관심의 초점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본 것,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들에 맞춰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상우 씨는 유병헌의 시신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전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 말 많았죠. 유병헌,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 풀이 그렇죠. 쓰러짐과, 그다음에 왜 갑자기 거기서 스코알렌병이 나오고,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돌아다녔잖아요. 노숙자가 길에서 죽었는데 스코알렌병과 안경과 소주병이 나오면 무조건 다 유병헌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사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정부를 잘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유병헌, 그리고 최근에 잡혔던 운전기사라는 사람이 유병헌을 마지막으로 봤다는 게 5월 6월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한 달 만에 시체가 반백고라가, 그게 4월에 시체가 발견되었고 기사가 마지막으로 봤다는 거 5월 달인데,
아구가 안 맞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죠. 조작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그 국정원 놈들 그 간첩 조작하려다가 이번에 된통 당하고 있잖아요. 간첩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예. 조작질도 참 이상하게 하고. 어설퍼요, 정부가. 상호 씨가 항상 예, 급하면 할 말 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바닥인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아까 좀 생각을 하다가 꺼내려고 했었는데 중앙정보부는 진실을 캐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국정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2014년을 살아가는 제게 이런 험난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 유병헌 시신 논란을 끝으로 선생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우실지 모르는데 선생님에게 대한민국 민중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준비하세요. 질문할 거예요. 대본대로 안 할 거야?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선생님에게 대한민국 민중이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대한민국 민중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저보고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중이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민중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위정자들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 의식을 잊지 말자. 이 자들이 우리를 개인주의로 빠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들 뜻대로 따라가지 말자. 민중,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흥분하셨다고 막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중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갖다가 충분히 내가 갖다가 취하고 권리를 갖다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자들이 하는 거고. 잘하시는 거예요, 아주. 네, 그리고 맨날 맷집방을 세면서 얘기해도 우리가 이 격변기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오고 또 아직도 진행형이고 매듭을 못 짓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절대 옆을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행동하는 양심을 가져라. 무관심하지 말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세월호 문제, 가족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흥분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저들이 원하는 겁니다. 유병헌이가 죽었냐, 살았냐, 기사가 어떻게 됐냐, 운전수가 어떻게 됐냐, 이것이 무슨 국가수가 옳게 했냐, 말았냐. 이것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저들이 바라는 거죠. 왜냐? 세월호에 억울하게 희생된 300여 명의 우리 자식들이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논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희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시신이 이거다, 뼈가 있다, 이빨이 어떻다, 이런 거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안 믿는다고? 네, 저도 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아마 곱은 살아왔습니다마는 그 살아온 세월, 소위 잘못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온 이 세월 속에서 안 믿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힘이에요. 요새는 SN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분이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10만, 100만 명의 대군입니다. 단지 그것을 집합시켜줄 중심체가 없다는 것뿐이죠. 내 의견을 내세우고 하면서 남의 의견을 듣고 그 대신에 올바른 일에서는 절대 흐들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일도 한 분 한 분이 옳게 SNS를 통해서 발표하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는 정치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만하겠어요. 예. 일단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장원 선생님께서 당부의 말씀까지 쭉 해주셨는데요.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토크는 이제 정리를 하고 공연을 진행할 텐데요. 토크의 마무리에 제일 중요한 이제 소감을 한 번씩 쭉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선생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걸 기획을 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주도에 쉬러 내려갔다가 쉬지도 못했어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도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고 강의를 했는데 전부 다 정치라든가 기성세대들이었죠. 오늘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주최 측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우리 편끼리 앉아서 얘기하면 참 그렇다. 근데 그들은 사고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다양한 사고를 갖고 세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기회에 저 같은 사람 좀 불러내서 얘기 좀 듣자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저는 내 세대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미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엔 항상 제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